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0회죠. 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제8영역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기출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법제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강조해왔던 그러한 법 조항 외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조항에서도 시험에 다수 출제되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응시자에게는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는 법률의 내용과 예시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제 유형을 출제한다든지,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자주 다루지 않았던 지급 정지 사유에 관한 법조항을 묻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어서, 그리고 최근 출제 비중이 높아진 기타 사회서비스법에서 두 문제. 그래서 사회서비스법은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핵심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출제되었고,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도 문제가 두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도 두 문제나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1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무래도 법 조항 하나하나를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복지법제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죠? 물론 시행령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볼 때 두려움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회 출제 문항을요, 저희 나눔의 집 교재 순서대로 어디에서 좀 더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1, 2, 3장 한 문제씩 5장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6장에서 2문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7장에서 3문제,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8장에서 4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공공부주에서 하나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 5문제,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노인 장기요양에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사회서비스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보다 뒷부분에서의 출제 빈도가 높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1번이죠.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적 기본권은요, 사회권은 복지권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판서를 미리 좀 해봤어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자, 사회권은 헌법 제31조에서 36조까지 다루고 있다. 31조는요, 교육을 받을 권리예요.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는 근로의 권리예요.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33조는요, 근로 향상이라 그래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되냐? 법에 정해진 사람만, 이게 공무원이 모두 다 이게 단결권을 교섭권,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어떤 행정들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34조 별도로 시험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회권 31조부터 36조까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되, 34조는 다시 34조 1항부터 6항까지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돼요. 34조 제1항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34조 제2항 뭐예요?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3항 여자에 대해서, 국가는 여자에 대해서, 4항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5. 심신장애자에 대해서, 6. 재해,
이것을 34조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35조는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이에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고 36조는 혼인, 모성보, 복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사회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물어보는데 어떤 자유에 대한, 자유권에 대한,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기본권으로서는 맞지만 사회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사회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사회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몇 조예요? 32조에 있겠죠. 32조에 있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 아까 얘기했죠. 여자의 복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34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는 모든 공무원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입니다. 적어도 누구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모든 공무원이 행동을 해버리면 행동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머리띠 메고 전부 다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이 모두가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등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모든 공무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진.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며 교육이니까 몇 조예요? 31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국가는 모성애 보호니까 뭐예요? 여기에 보면 혼인, 모성보호, 복원에 대한 것은 36조였죠? 36조. 이처럼 31조부터 36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하시고, 특히 34조 같은 경우는 1항부터 6항까지를 다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법조항,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6%가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3의 내용은 헌법 규정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33조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4조 뭐예요? 근로 향상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는 단서가 있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단서가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성 17회, 13회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해당되는 것.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양식이죠. 법원은 법의 존재 양식을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의 존재 양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해요.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문법에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죠? 시행규칙.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치법규로는 옆에 쓰면 더 좋을 텐데 자치법규로는 뭐예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인정되느냐? 아니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우리가 성문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 이렇게 순서. 자, 법률과 명령을 얘 둘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과 법령과 명령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고르시면 돼요. 자, 대통령령 여기에 있죠. 시행령 있어요. 시행령 이퀄 대통령령이에요.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자, 조례와 규칙은 뭐예요? 자치법규로 써 있어요. 그죠? 자치법규.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도 뭐죠?
우리 성문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모두 골라야 되겠네요.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우리나라 법의 존재 양식 중에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고 성문법은 위기에 따라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조례규칙 그리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53% 조금은 낮은 정답률이었죠.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의 체계와 적용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19에 2문제, 18에도 나왔고 16회도 2문제나 나왔어요. 15에도 2문제가 나왔고 14회 1문제 이처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의 위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법제론 지금 법제론을 하고 있죠. 법제론은요 시행 연도가 아니라 항상 제정 연도를 중심으로 물어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언제 시행됐느냐가 아니라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제정 연도가 빠른 것, 느린 것,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도를 암기해야 돼. 기본적인 건 암기하셔야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 언제 만들어져요? 1995년에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1999년에 만들어져요. 고용보험법 1993년에 만들어지고 95년에 시행된다 그랬죠. 영유아 보육법도 은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복지법 언제예요?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전부 다 1981년에 만들어지죠. 이러한 내용들,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사회보장 95년, 99년, 고용보험 93년, 영유아 91년, 노인복지 81년, 가장 빠른 것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단순히 연도를 암기해야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러한 연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 법률의 역사 19회 한 번, 18회 한 문제, 17회 한 문제, 16회, 15회 각 회마다 한 문제씩은 반드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반드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정답률 아주 높게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으로 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공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을 통해서 사회보험은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지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누구냐면 국가와 플러스 지자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공공부조,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 하면은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만 뭐예요? 시군구 공무원들도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산도 편성되고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암기 안 했다면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자주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높죠.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두 번 들으면 알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에서 그래 국가와 지자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고 사회보험은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뿐이 없구나. 그죠? 여러분들 뭐예요? 사회보험 민원 처리하려고 시군구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사회보장 기본법 20회 2문제, 19회도 2문제, 18회도 2문제, 16회도 2문제 이처럼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은 제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여러분들이 제5조를 펼치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5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갖는다.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갖는다. 맞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는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할 때 비합리적으로 일을 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재정 추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년이에요. 경년. 예산 지원은 매년 해야 되지만 재정 추계는 경년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왜? 경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재원 조달은 매년이 맞아요. 재원 조달은 매년 해야 되겠죠. 그죠? 매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재정 추계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추계는 경년으로 실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가정,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재정추계는 경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답률 높게 나왔죠?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각 회마다 2문제씩 나왔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요 30인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사회보장위원회에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위원장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3명인데 3명이 뭐냐 하면 교복을 기재해야 돼요.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그래서 위원장은 교복을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부위원장은 교복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반드시 이 사람은 포함시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라 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노동국으로 여행을 가야 돼요.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자, 위원장, 국무총리는 부위원장 3명. 누구예요? 교복을 기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노동국으로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암기해야 되느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봅시다. 행안부 여기 있죠? 여행할 때 행안부 들어갔죠? 고용 노동부, 노동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죠? 기재부, 교복을 기재하라 그랬죠? 교복을 기재해야 돼. 있어. 국토교통부, 노동국, 여기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노동,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여가부가 있으면 요 3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는 어디에 해당돼요? 부위원장에 해당돼요. 교복을 기재한다. 그래서 뭐예요? 교육부와 복지부와 기재부. 여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부위원장. 그래서 부위원장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되고 이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는 게 좋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은 어때요? 교복을 기재한다.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그리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거예요.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른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암기하라 그러면 암기하지 않아. 그래서 2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암기 방법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은근히 제가 만든 암기 방법들이요. 많은 학생들이 전파되고 해서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사회보장위원회도 여러분들이 국무총리와 뭐예요?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기본법 2문제씩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언제요? 2014년 12월에 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지죠. 보장기관의 장, 보장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보장기관에도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죠.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를 보장기관이라 그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죠? 제외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뭐예요? 지원 대상은 1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기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분기라는 단어가 법제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 지원 대상에 대한 발굴조사는 뭐다? 분기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래서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는 뭐냐 하면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해야 한다. 이렇게. 누구든지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알려야 된다. 이 신청이 있으면 우리 사회보장에서 이 신청은 90일 이내에. 이 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할 수 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기억하시고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지원 대상자는 뭐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낮은 38%인데요.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구나. 지원 대상자의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되어서 15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15년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왔겠죠. 근데 16년 뛰고 17년부터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출제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회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암기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은 다양한 급여들이 있어요. 그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전부 다 사회보장에 해당되잖아요. 자, 내가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필요하겠죠. 법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보장이냐에 따라서. 맞죠? 소득재산, 공공부조는 봐야 되겠죠.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봐야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이력, 사회보장급여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죠.
왜냐하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항. 보장기관의 장은 누구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 정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이제 끊임없이 계속 출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언제 만들어져요? 우리 연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만들어진다. 사회보장기본법 1995년 이런 것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4년 요 세 가지의 법은 여러분들이 단독법으로 시험이 3문제 정도는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기출문제 풀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거짓으로 하면요 무조건 취소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신청이라도요 거짓으로 한 경우는 무조건 취소해요. 이거는 강행이에요. 강행. 무조건 취소다라는 거 맞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뭐예요? 시도의 허가사항이죠.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시도. 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이다. 기억하시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2가지 강행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도 이거는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 취득했을 때랑 법인도 법인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 거짓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이 2가지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취소. 나머지는 전부 다 시정명령인데 법인의 내용 중에서 법인을 취소해야 된다는 게 2개가 있어. 하나는 거짓. 거짓은 어디 가나 다 취소야. 그래서 거짓으로 했을 때는 취소고 또 하나 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요.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취소하게 됩니다. 왜? 내가 도에서 허가를 내줄 때요. 왜 김준훈한테 법인을 허가해줬냐면 김준훈한테 기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법인을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기본 재산을 나중에 출연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강행이에요. 이거는 강행이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본 원칙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53%가 정답을 찾아주셨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설립 후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할 때는 설립 허가를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것 2가지라 그랬죠. 거짓으로 법인을 허가를 받거나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1번과 2번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0회 2문제, 19회 3문제네요. 그죠? 18회도 3문제, 17회도 이렇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0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자, 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이라 그러면 시설은 어때요? 시군구예요. 시군구의 신고사항이다. 요 2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게 신고한다. 조금 그럼 보건복지부에 신고한다? 일단 시군구에 신고한다죠. 시군구. 그래서 무조건 틀렸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으로도. 그런데 이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는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국가와 지자체 외의 자는 신고해야 돼요. 근데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는 그냥 하면 돼. 왜? 어차피 지자체가 신고 서류를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끝나고 그 외에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어떻게? 보건복지부 아니고 시군구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약간 여러 개의 문장들이 좀 믹서되어서 어쨌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의 신고사항이다. 지자체는 그냥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틀렸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법인의 대표가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시설의 안전점검은요. 시설장이 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시설의 장이.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안전점검하는 게 아니죠. 법인 밑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법인 밑에 다양한 시설들 있죠. 다양한 시설에 여기 시설장이 있고 여기도 시설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장이 시설의 안전점검들을 각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 틀렸고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렇죠.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어때요? 당연히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들을 채용해야 되겠죠. 맞네요.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운영위원회는 심의만 해요. 심의. 뭐는 없어요? 의결권은 없어요. 의결권은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심의권만 있고요. 뭐는 없다? 의결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결권은 누구한테 있어?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회에 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심의권만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틀렸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된다. 아니죠. 물론 시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책임보험을 가입해야죠? 화재와 그리고 이용자의 낙상이라든지 이것이 발생했을 때에 보험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입할 때에 지자체는 어때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시설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전부 다 보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들도 많아요. 그죠? 그 시설들은 보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시설이 책임보험을 지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조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정답 53%가 3번 정답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출제 빈도 살펴보시고요. 자, 11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법인 나오면 뭐예요? 시도의 허가사항이다. 이건 먼저 체크하시고 넘어가세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법인의 이사. 여러분들 이사는 어떤 사람은 이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사는 뭐예요? 시설의 장. 시설의 장과 겸직 가능. 시설의 직원과는 겸직 불가능. 기억하세요. 이사는 뭐예요? 시설의 장과 겸직이 가능해요. 그러나 직원과는 겸직할 수 없어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장은 이사를 겸할 수 있다예요. 시설의 직원은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일 때는 이게 이사가 아니라 감사라 그러면 맞아요. 감사라 그러면.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감사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감사는 장도 안 되고 직원도 감사는 겸직할 수가 없다라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못됐으니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임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가능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원의 자격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된다. 맞죠? 언제부터? 2012년부터 영화 도가니 이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죠.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는 반드시 안건, 표결수, 그리고 의사의 참석자 명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하죠? 국가와 지자체로 기속되어집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어진다.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문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재산은 국가와 지자체로 어떻게 된다? 기속되어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67%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출제빈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자, 1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관한 예시다.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죠. 보장기관 하면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보장기관 하면 뭐예요? 국가와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를 보장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보장시설은 뭐예요? 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애인 거주시설. 이거는 뭐예요? 복지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시설이고,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보장시설에 해당할 것이고요. 광역시장. 이거는 지자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라남도지사, 인천광역시 교육감. 얘는 뭐예요? 얘는 보장기관에 해당되겠죠. 보장기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장기관. 얘가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 4, 5번 중에 하나고요. 기역, 미운이 보장시설 뒤에 있어야 됩니다. 기역. 아니죠?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보장시설은 복지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이건 전부 다 지자체가 여기에 나왔죠? 국가는 안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높은 정답률 잘 찾아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의 하나다. 1999년 9월 7일 날 제정되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19회 2문제, 18회 2문제, 17회, 16회, 15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의 급여의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찰, 검사 가능하죠. 그죠? 예방과 재활도 가능합니다. 입원, 이송 이런 거 전부 가능하죠. 간호도 가능하죠.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는 없어요. 그죠? 요거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화장이나 매장 등의 장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78%가 5번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의료급여 내용은 이 부분, 진찰, 검사, 약제, 약국도 되는 거예요. 치료제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예방과 재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간호와 이송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방과 재활, 간호와 이송 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화장이나 매장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죠. 자, 의료급여법
여러분들 그래서 16회, 15회, 14회, 13회, 12회 꾸준하게 그래도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출제되어지지 않았다가요. 또 이번에 20회에서 출제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 기초연금은요. 지급정지와 상실이 있어요. 상실. 네. 지급 정지가 있고요. 상실하는 사유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상실하겠죠? 그 다음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위 70%가 안 돼. 전체 노인 중에 하위 70%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실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급을 정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추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정지 사유고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상실 사유입니다. 이거는 상실이에요. 지급 정지가 아니라 상실 사유예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지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체류 기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급 정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60일 지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나중에 뭐 150일 후에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지급 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디귿이 잘못됐죠. 그래서 디귿을 전부 다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리을도 사유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5번이 뭐죠? 네.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요, 지급 정지 사유가 아니라 그때는 아예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 지급 정지는 일시적으로 정지했다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지면 다시 지급하는 것이고 상실은 아예 끝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률 상당히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공공구조에서 기초연금 19회, 18회, 17회, 16회, 15회 등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에 대한 뭐예요? 이거는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그죠? 알게 되면 빨리 신고해야 되겠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그죠? 교원들, 지방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죠. 무형문화재 보전 진흥에 관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가 이게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어떠한 그 전통이라든지 이것을 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매칭하는 그러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무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료급여 대상자죠.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전혀 무관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쉬운 지문은 아니지만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90%의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시들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긴급복지지원법도 18회, 17회, 14, 12, 11회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6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심평원 하면요 2가지 사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합니다.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요양급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해요. 요양급여의 비용을 평가하고요. 급여 자체가 적정했느냐, 적절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그래서 우리는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심평원은 병원에서 봤을 때는 뭐 암행어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요양급여의 비용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심평원의 역할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 이거는 심평원의 역할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에요. 가입자의 자격관리. 이거 뭐예요?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심사평가원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의 비용의 지급, 보험료의 부가증세, 이거 전부 다 누구예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고요. 여기에 급여의 적정성,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비용에 대한 그러한 것은 누구다? 심평원에서 한다. 요 2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랬어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 그 다음에 심사기준, 평가기준의 개발,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요거는 같은 거다라고 보면 이러한 정도를 우리가 심평원에서 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19회 2문제, 18회, 17회, 16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번에는 연금이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뭐가 있어요? 완전 노령연금이 있죠.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 있죠. 장애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족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봅시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은 장애, 유족, 반환, 일시금 등이 있는데, 노령연금이 있고요. 장애인연금은 뭐예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잖아요. 그죠? 사회보험으로 1986년에 제정되어서 88년부터 시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이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죠? 장애인 2010년에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장애급여는 뭐예요? 여기 장애가 아니라 장애 나오면 이거는 산재보험의 급여죠. 그래서 국민연금하고는 전혀 다른 산재예요. 장애연금은 여기에 장애연금 있죠. 반환일시금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 리을, 미음 되겠죠. 기역, 니은, 미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급여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 66%고요. 국민연금에 따른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19회, 17회, 16회, 15회, 14회 매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어진다. 사회보험 각 보험 하나씩 한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산재보험이죠. 18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맞죠?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그랬는데 산재에는 간병급여 있죠. 이거 어떨 때? 실제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면 간병급여가 돼요. 상병보상연금도 있죠. 상병보상연금은 어때요?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데 그죠? 요양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의 대상이잖아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휴업급여는 2년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뭐예요? 연금의 형태로 주는 것을 상병보상연금이라 그래요. 산재에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실업급여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는 고용보험의 내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대충 읽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이거는 고용보험이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법인이에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공단은 법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을 말한다. 맞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아까 여기에서 요양급여 얘기했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약을 복용하는 것, 이것을 요양급여라 해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걸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되죠. 자, 치료받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까 뭘 받아요? 휴업급여를 받아요. 휴업급여는 몇 년까지? 2년까지만 받아요.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이름을 달리해서 받게 되는 것. 이러한 산재보험의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너무 쉽게 실업급여라는 그래도 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정답률은 그에 비해서 좀 낮네요. 이게 왜냐하면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요, 요양급여 있죠. 병원에 입원하는 것.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니 휴업급여. 장해, 산재는 장해라 그랬죠. 실제 간병 받으면 간병급여, 유족급여도 있고요.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대신 그다음에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재에는 장례비라 그래요. 장례급여가 아니라 장례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도 매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매해마다 출제되겠죠. 고용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 자, 고용보험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아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노동부 장관이죠. 고용보험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년 보험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 여기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어떤 회계에서? 특별 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에는 뭐가 있어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취업촉진수당.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예요? 취업촉진수당 안에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안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안에 뭐가 있어요? 직업능력개발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랑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취업촉진수당 안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취업촉진수당 안에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죠. 잘못됐죠.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실업은 근로 능력과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를 실업이라 그래요. 근로의 의사가 없으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신기하죠? 이런 경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력서를 계속 어딘가에 냈어요. 이력서를 계속 냈는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해도 안 되나 봐. 난 이제 구직 활동 안 할 거야. 그런 순간 여러분은 실업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아볼 때에, 즉 근로 의사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실업자지만, 나는 이제 안 알아볼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것이죠. 일용 근로자는 몇 개월? 1개월이에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40%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매 회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맞죠? 건강보험이나 장기 요양,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그죠?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서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및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등급 매기가 어려운 거예요. 등급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6개월 동안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보통 1개월, 3개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내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등급을 매겨주는, 우리는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요양 6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장기요양기관, 저도 제주도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도의 점검은 받지만 어떤 급여의 청구를 시도에 하진 않아요. 급여의 청구는 모두 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내가 장기요양을 할 때에 시설이니까 장기요양 시설을 하는 지정을 받을 때는 시도에 가서 지정을 받지만 급여를 제공한 비용의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급여의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해야 된다. 노인 등, 여기에 보면 띄어쓰기 없죠?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 등하고 노인 등하고 붙어 쓴 거는 오탈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노인 등이라고 붙여서 쓴 경우는 뒤에 거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60세 이상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이가 잘못됐죠. 그죠? 장기요양은 몇 살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이죠. 그래서 65세,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띄어쓰기 하지 않은 노인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0세라고 나이를 잘못 우리가 기재함으로써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죠. 65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여기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런데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6개월 동안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틀렸고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요양급여에는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급여는 뭐 말 그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재가급여는 어떤 게 있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러한 것들이 재가급여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 특례요양,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는 가족요양비만 시행되고 있더라.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죠?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1번이 되겠네요. 1번 정답률 43% 낮았어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오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18, 17, 16, 15 꾸준하게 한 문제씩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번부터 이제는 뭐예요? 사회서비스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청소년 한부모 기억하세요? 24세 이하입니다. 미만 아니에요. 미만, 24세 미만 아니고 이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맞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뭐 당연한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가족이 들어간 청소년과 가족이 들어가면 여성가족부, 여가부라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네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자금이 있어요. 복지급여가 있고 복지자금이 있어요. 복지급여는 뭐예요? 제공하는 것이고 복지자금은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지자금은 대여를 할 수 있고 복지급여는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복지급여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생계비. 생계비와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교육지원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아동양육비가 있어요. 아동양육비. 요 세 가지.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 아동교육비가 아니라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에 해당돼요. 급여는 뭐예요?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복지자금은 대여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한부모 가족이니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여기 아동교육지원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동교육비는 여기에 해당돼요. 아동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주택자금. 이거는 뭐예요? 자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이렇게 해서 복지자금은 대여를 하는 거고 복지급여는 뭐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예요. 급여. 그래서 대여가 아니라 제공이에요. 제공으로 바꿔야 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나왔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옴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복지급여와 복지자금도 이제는 공부해야 될 영역으로 포함시켜라 라고 은근 압력을 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부,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뭐 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대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청해야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지원법도 자주 나와요. 19회, 15회, 14회, 11회 이렇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노인의 나이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나이는요, 65세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 노인복지주택은요, 노인복지법 안에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은 60세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취소하는 것은 뭐예요? 자격을 발급하는 사람이 취소도 할 수 있겠죠? 요양보호사 자격은 누가 발급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죠? 광역단체장이 해요. 광역단체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은 누가? 시도지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발행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거짓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맞죠? 거짓으로 자격증 했으면 취소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누구든지 노인학대, 누구든지 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직무상 하면 신고해야 한다. 그죠? 노인학대, 아동학대는 누구든지는 신고할 수 있다. 직무상 알게 된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에는 노인 인력 개발 기관과 취업 알선과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는 인력 개발, 취업 알선,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다. 요거 순서만 바꿔버리면 되겠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담 기관에는 인력 개발, 취업 알선,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다라는 거.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자의 건강 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뭐예요?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취소도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그죠? 광역자치단체장, 요양보호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의외로 정답률이 엄청 낮았습니다. 1번이 뭐죠? 노인복지법이 65세라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주택 있죠. 노인복지주택 60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65세가 아니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노인복지법 자주 나오고 있는 사회서비스법의 하나다. 노인복지법 언제 만들어져요? 1981년이라 그랬죠? 1981년에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전부 다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언제 만들어져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만들어지고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요,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요, 대부분이 5년이에요. 나중에 5년 아닌 것만 별도로 암기하시면 돼요. 장애인 종합정책이라 그랬는데 종합정책이 아니라 종합계획이라 그랬는데 이런 계획은 대부분이 5년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대부분 몇 년이냐? 3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년 아닌 것만 별도로 우리가 암기합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몇 년이다? 3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복귀 지원 시설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까요? 아니죠. 누가 하겠어요? 그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하겠죠?
광역 자치 단체장, 다른 말로 시도지사 하면 되겠지.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 여러분,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복지시설에 장애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서비스 대충 할 거야. 그래서 최저 기준 마련해버리면 그 시설은 우리 최저 기준이 이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항상 누가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답 1번 41%의 정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법 중에 장애인복지법 19회, 18회, 17회, 16회 매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어지고 있는 자주 출제되어지는 사회서비스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는 자주 출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머지 한 두 개가 뭐예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그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러한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요.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사항을 3년마다 점검을 해야 될까요? 3년마다 아니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의 아동의 양육사항은 매년입니다. 매년 점검해야 되고요. 시군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은 시도, 시군구 다 있는데요. 시도, 시군구 등에 있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에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이처럼 어떠한 정책이 들어간 경우는요. 대부분이 누구의 소속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좋은 게요. 어떠한 정책이라는 단어, 정책위원회가 들어가면 여기는 조정위원회인데 정책위원회가 들어가면 대부분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아닌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국무총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 틀렸네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죠? 종료됐다고 해서 관심 딱 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네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보면 15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노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즉 뭐예요? 15세 이상부터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립지원 계획을 몇 세부터 시키느냐? 15세 이상부터 시키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근로가 가능한 나이를 15세부터로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지원 계획을 12세로 세운다 그러면 직업훈련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7%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고요. 15세 이상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도 매해마다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배분 분과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모금과 배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위원회가 총 4개가 있는데 모금 분과위원과 배분 분과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가 아니라 20명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2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투명성이라든지 이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금한 것은 모금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죠. 지정 기부 가능하잖아요. 지정할 수 없다? 아니요, 지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난할 때 뭐예요? 언론사에서 뭐예요? 모금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모금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이. 모금에는 뭐예요? 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관리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회복지사협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법인은 사단법인이지만 모금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 돈을 관리하는 성질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73%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9, 18, 17 최근에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상으로 제8 영역 사회복지 법제론 같이 풀어봤는데요. 물론 전부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분명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약간 사이드에 있었던 내용들의 조항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었던, 그래서 다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졌던 시험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러한 지문,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은 반드시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았던 지문들도 우리는 이제는 하나씩 더 추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이상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